스즈메 문단속과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문단속을 너무 잘해서 국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 있어요. 17세. 스즈메라는 아이. 네, 자, 국내 개봉한 일본 영화 중에 최초로 500만을 돌파를 했답니다. 관객을. 그리고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 톱3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은 1위를 차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대단한 게 지금 네. 1, 2위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왕국 2가 지금 국내 개봉된 전체 애니메이션 가운데 네.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겨울왕국 1이었습니다. 1375만 그리고 1030만인데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네. 이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스코어를 확인했거든요. 네. 스즈메 문단속이 532만 명, 이야, 500만 명 대단하다. 넘었다고 네. 이 보도가 됐던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벌써 5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국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순위로 보면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스코어입니다. 네. 뭐 신카이 이 마코토 감독이 슬램덩크만은 꼭 이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이게 개봉되기 전에 그래도 슬램덩크는 꺾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슬램덩크 오늘 스코어를 봤더니 462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70만 명이나 이 스즈메 문단속이 앞질렀다라고 앞서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 애니메이션, 국내에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이 1위, 2위 슬램덩크와 지금 스즈메 문단속인데 네. 3위가 또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연출을 했던 네. 너의 이름은입니다. 아. 너의 이름은 2017년에 개봉이 됐었던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382만 명을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관객들이 얼마나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지를 네. 알 수 있는 스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7일에는 한국어 더빙판이 또 개봉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우리나라 이 말로 이루어진 이 스즈메 문단속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N차 관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죠. 진짜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라니까 너의 이름은 그렇죠. 저 재밌게 막 키미노 나마에와 막 이러면서 네,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같은 감독이셨네요. 대단합니다. 자, 특히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주춤하는 와중에 이런 성과를 거둬서 더욱더 스즈메 성공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린 시절 그러니까 4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낸 스즈메의 엄마도 재난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지금 17살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스즈메가 대학생 이 소타 오빠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네. 의자로 변신해서 영화의 거의 대부분은 의자로 나옵니다. 네. 잘생기고 잠깐 볼 그게 수 조금 있나요? 아쉽죠. 예, 네. 그러네요. 소타와 함께 이 미미즈라는 재난을 미미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재난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닫으면서 이제 재난을 막게 되면서 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 스토리만 보면 상당히 마법 같은 그야말로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는 사실 현실의 어떤 재난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주는 감동 그냥 단지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작품이 주는 감동이 뭐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5라면 이게 지금 현실에 있던 재난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감동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겪게 되면 재난에 함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재난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재난을 잊게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본인이 이 모티브를 통해서 꼭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영화를 보신 분들 치유와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영화 너무 감동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관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극장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직접 또 보셨잖아요. 네. 제가 얘기를 들을수록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요새 많이
감정이 아, 메말렸었는데 네. 감동을 좀 느끼고 싶네, 희망을.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즈메 문단속을 연출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개봉 당시였던 지난 3월에 내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흥행 돌풍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재방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500만이라는 숫자가 그것도 타국에서의 500만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했는데 앞서서 슬램덩크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또 봐야 되겠다라는 관객들이 늘어서 그 영향으로 본인 작품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겸손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재난을 겪었던 스즈메가 또 이 회복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동일본 대지진 이 재난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12년밖에 안 된 이야기를 꺼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만약에 이 재난, 이 사건이 4, 5년 정도 전의 일이었다면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기에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감독의 딸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12살인데 당연히 그 해에 태어났으니 이 엄청난 재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모든 젊은이들도 일본에서 발생한 이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난을 알고 있지 못한 이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뭐 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짐을 하고 이 작품을 시작했다고 해요. 지진의 직접적인 묘사가 나올 경우에 사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판타지스럽거든요. 네. 판타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재회 스토리는 절대 넣지 않겠다. 이것도 본인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배제시켰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했지만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인 동시에 이 형태는 로드무비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로드무비인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스즈메가 가고 있는 곳곳이 다 재난으로 한 번씩 얼룩졌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아픔들을 기억하자.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2시간여 동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동도 주면서 눈물도 주고 또 가슴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그런 아. 작품입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당장 가서 보고 싶네요. 네. 너무 궁금해요. 일단 판타지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다가 보통 실화를 모티브로 하면은 영화로 많이 제작이 되지 애니메이션 그렇죠. 영화로는 잘 제작을 제작되는 안 경우가 하는데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호기심이 갑니다. 일단 우리 국내 관객들이 특히 귀여워한 다이진이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해요. 이 역할을 한 성우도 영상으로 또 감사 인사를 했다고요. 이 다이진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고양이에요. 아. 고양이 캐릭터인데 영화에서 보면 SNS상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고양이 캐릭터입니다. 네. 보면 대사가 스즈메, 야시시, 스키 이렇게 아.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말로 얘기하면 네. 스즈메, 다정해, 좋아 이런 너무 의미예요. 귀엽네요. 네. 이런 의미인데 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빙에 직접 참여한 일본 배우들이 SNS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했고 이 지금 다이진 캐릭터를 연기한 야마네 얀 역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보면 고양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두
2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 고양이를 보게 되면 일단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싫은 것도 또 빨리 굉장히 주인한테 쿨해요. 표시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인생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또 한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아마도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이고 또 이 동물을 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또 이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이진이라는 캐릭터, 고양이 캐릭터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국민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귀여운 캐릭터들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재난사고 이후에 일본의 영화나 또 소설 등의 작품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다루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장면이 생생해요.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길다면 긴 시간, 또 짧다면 어떤 얘기는 짧은 시간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정확하게 짚어보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도 지금 일본에서는 다른 시기에 개봉을 했는데 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3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바로 3월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개봉국들은 3월에 개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3월 11일에 일본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했던 거대 지진 사고였습니다. 이 지진이 사실 뭐 지진 강도로 지진 규모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9.1. 사실 이 9.1이라는 숫자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요. 숫자인 게 사실입니다. 5만 넘어도 지금 엄청 심각한 그렇죠. 건데요. 네. 예.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했고요. 이후에도 약 한 달간 대규모의 여진이 발생을 했고 또 연단위의 소규모 여진을 부른 대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동일본 대지진이 지진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쓰나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재해 맞아요. 때문입니다. 네네.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도호쿠 연안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쓰나미 이후에 또 사고가 들이닥칩니다. 네.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죠. 후쿠시마 아이고, 원자력 그러게요. 발전소 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지 일본만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진의 여파로 사실 일본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사건이잖아요. 패전한 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1945년 이후에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을 몰아왔던 재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수습 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도쿄 인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거든요. 재해가 아니었는데 수도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고 여기서도 또 피해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예. 대지진에서 시작해서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삼중 재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였습니다. 아유, 정말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충격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인명피해 규모만 해도 사망자와 실종자를 더하면은 2만 2천여 명이라고 하니까 그 피해가 정말 얼마나 컸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대피소에 보통 대피를 하잖아요. 거기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만연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일본 유력 매체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네. 이 사실 한순간에 난민이 된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대피소로 몰려갔고 이 대피소 뭐 칸막이 설치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대한 강당과 같은 곳에 이제 장판과 담요 정도만 깔아놓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여성 난민들 굉장히 큰 피해가 계속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대피소에 있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성폭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피소의 리더가 남편이 없어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수건이나 음식을 줄 테니까 밤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머. 해요. 그러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기도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대피소에 있는 남성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거 정말 끔찍한데 네. 여자들이 누워 있는 담요 안으로 이 남자들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면서 네. 여자를 잡아서 어두운 곳으로 끌고 데려가기도 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봤다면 그래도 함께 있었으니까 네.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어쩔 수 없네라면서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여러 남성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중요한 건 살해당해도 바다에 버려져서 쓰나미 때문에 이 여자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피소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관련해서 여성 전용 상담 라인에 이와 관련된 36만여 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 상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이 세 곳의 상담의 50% 이상이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 10대, 20대 젊은 층의 피해 약 40%에 달했는데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들 사실 일본이 여러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진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 다른 장소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뉴스 정보를 봤을 때 본인들이 겪었던 그 성폭력 피해가 떠올라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12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아유, 당연하죠. 어쨌든 뭐 지진으로 인해서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고 모든 거를 진짜 잃고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성폭행까지 당했으니 너무너무 잔혹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그런데 이렇다 할 진상조사나 재판 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10여 년이 지나 지금도. 자, 평론가님, 왜 대피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지, 대피소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이야기, 뭐 굉장히 끔찍한 잔혹범죄에다가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기는 하는데 네.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면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 자체는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고통스럽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함께 있는 건데 이게 서로 위로가 돼주진 못할 망정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른 척했다고 하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더 나빠 아주. 그래서 뭐 저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노출됐다면 누군가 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의식이 그러니까요.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만큼 글쎄요. 아주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기 상황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안전이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네, 뭐 그것까지는 간과할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내 눈앞에서 내 근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손을 내미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또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시민의식이 그야말로 실종됐다고 보여지는 뭐 그런 이 보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끔찍하지 않나라는 그게 더 생각을 중요하게. 해봅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12년 전이면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나 이런 잔혹한 범죄 영화에서나 있어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다시 좀 스즈메 문단속 얘기를 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또 똑똑한 인공지능이 우리 챗 GPT 이게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 이게 포털 사이트 검색보다 더 자세하게 또 편하게 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많이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둘러싸고 이제 미래가 어둡다라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스즈메 문단속을 보면은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극중 소타가 뒷문을 잠글 때 외우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걸 AI에게만 맡겼으면
그 감정과 절실함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AI가 답은 아니다라는 또 의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AI가 시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글을 정말 잘 쓰는 네.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언뜻 생각해서 이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이미 창조된 걸 한 번 더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아닌가? 그러면 챗 GPT가 하기에 딱 적합한 영역일 텐데 더 이상 번역가가 필요 없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난 2월에 한국 이 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번역 신입상 공모에서 이 네이버의 땡땡땡 이 알죠?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번역기를 돌려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이 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논란이 되면서 이 번역가가 더 이상 이 챗GPT가 나오면서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스즈메 문단속을 번역한 이 강미나 번역가와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사실 지금 강미나 번역가 같은 경우는 워낙 번역을 잘하는 분입니다. 뭐 네. 러브레터라든지 너의 이름은 이런 유명한 우리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작품들을 많이 번역한 다수 번역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번역가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라는 게 지금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장르가 영화잖아요. 영화라는 건 사람의 감정, 또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딱딱한 문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문서라면 뭐 챗 GPT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단어들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신조어라든지.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AI라는 영역은 그동안 AI가 수만 건을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지금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당장에 나온 한두 달 사이에 나온 어떤 신조어를 만약에 챗GPT가 학습하지 못했다면 그걸 번역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을 하셨던 이 소타가 뒷문 잠글 때 외우는 기도문, 우리 말로 지금 번역된 내용을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래 없기에도 송구한 희미지의 신이시여, 머나먼 선저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을 삼과 돌려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자주 쓰는 말인가요? 아래 아니죠. 없기에도 송구한. 조선시대 느낌. 그렇죠. 네. 배령받은 산과 네. 하천을 삼가 돌려 드리옵나이다. 과연 글쎄요, 챗 GPT의 영역을 한정 지을 수 없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고어까지 챗 GPT가 학습을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챗 GPT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창작물이라는 걸 보면 이런 고어까지 쓰여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강미나 번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고민한 게 그대로 지금 번역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 또 뭐 여타의 어떤 예술 장르들을 보면 연출자들이 복선이나 은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챗 GPT가 또는 앞으로 나올 어떤 AI 기술이 복선과 은유 같은 연출적인,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번역을 해낼 수 있을지, 저는 뭐 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건 네. 아직까지는 의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역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 또 작가님도 이렇게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대본에다가. 네. 저도 아직까지는 영화나 문학 등의 작품 번역은 감수성을 가진 인간이 번역한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네. 귀엽게 적어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지금 인공지능 AI뿐만 아니라 인간도 AI로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제 자리도 지금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섭습니다. 자, 앞서서 스즈메 문단 속에 나온 다이진 고양이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실제로 사라졌다가 무려 520km가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고양이가 화제라고요. 다이진을 보면 사실 규슈 미야자키현에서부터 도쿄까지 한 1000km를 횡단하면서 주인공 일행을 따돌리는데요.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국에서 이 겁 많은 집고양이가 집에서 무려 520km 떨어진 대학 건물 창문에서 붙잡혔습니다. 사실 이 고양이 구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네. 대학도 그리고 지금 인근 소방서에서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한 시민이 발견을 한 건데요. 시민에게 이야기를 해서 애를 태우고 있던 가운데 인근에서 창문 청소 업체를 운영 중이던 에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고양이가 520km나 떨어진 곳에 오게 됐는지 네. 다이진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현실의 그러니까요. 고양이가 어떻게 그랬을까 봤더니 이 고양이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방문하려는 부모의 차에 몰래 탔던 거죠. 그래서 500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 우연히 그렇죠.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총 1000km가 넘는, 그러니까 거의 다이진이 움직였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거리를 왕복한 고양이가 주인의 품으로 다행스럽게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520km를 넘어갔는데 다시 주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이 스즈메 문단속 인기로 인해서 우리 마코토 감독의 전작인 날씨의 아이위 그리고 너의 이름은이 OTT 시청 순위에도 또 높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위를. 사실 이 작품들도 재난을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 재난 3부작이라고 또 그렇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도심에서 벌어진 자연재해가 낯설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이 작품들이 우리네 일상이 언제라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평론가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네.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포했죠. 네. 이제 뭐 풍토병으로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받아들이겠다. 맞닥뜨리게 된 건데 중요한 건 우리도 코로나라는 재난을 3년 넘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지진이라는 재난, 미미즈라는 존재로 표현이 돼요. 감독도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도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죠. 잊혀지게 되면 이 재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그들의 유족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상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 도구로 영화를 이용했다는 것,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는 상당히 저는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끝으로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허구임을 밝힌다 이런 내용의 어떤 자막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떡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 작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일본에서도 왜 이런 작품, 이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느냐 비판 여론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 희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만큼의 배려를 영화를 통해서 느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실화를 다룬 작품들, 재난 영화도 있지만 사건 사고를 다룬 작품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을 제작을 할 때도 이 제작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즈메 문단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감독님이 얼마나 그런 좀 마음을 고스란히 영화에 담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